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귀성 귀경 행렬로 전국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 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4시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대전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란이 오는 17일 핵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제재 해제 논의에 나선다면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항모 배치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협상이 중대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세계 최대 안보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뮌헨에서 폐막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수장은 유럽이 쇠퇴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지적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 셋째 날 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네, 설을 하루 앞둔 오늘 고향 오가는 인파의 성묘객 또 나들이객들 행렬이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종일 도로 곳곳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지금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이지만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반, 광주까지 4시간 10분, 대구까지 4시간 반, 강릉까지 2시간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CCTV로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기흥휴게소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통행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 인근입니다. 목포 방향 도로에 차량이 몰려 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선 호법 분기점 인근입니다. 현재까지 양방향 통행 원활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4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차량도 41만 대로 예상했는데요. 설 연휴 기간인 만큼 평소 월요일보다 교통량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귀정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쯤 절정에 이르고 오후 5시 이후부터 서서히 풀릴 거로 보입니다. 귀경 방향은 오후 4시쯤 가장 혼잡했다가 밤 10시 이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길 안내 앱에서 도로 상황을 확인하시고 심한 정체에 대비해 우회 도로를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까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간밤에 대전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를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겨진 승용차.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특수장비까지 동원해 구조 작업을 펼칩니다. 박살났어. 무슨 차인지 모르겠다. 엄청 크게. 어젯밤 9시 반쯤 대전의 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소형 차량이 간선 급행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버스에는 승객과 운전기사 등 20여 명이 타고 있었던 상황. 사고 충격으로 문이 곧바로 열리지 않자 비상망치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문 열려. 승객 17명이 다쳤는데 이 중 4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한 버스 탑승객은 KBS에 버스 기사가 크게 경적을 울린 뒤 충돌이 있었고 승객들이 타박상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여성이 어디에서부터 역주행을 시작했는지와 약물 투약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만취 상태의 50대 트럭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면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고 30대 운전자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음주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빠르게 내달리는 트럭. 경찰차와 견인 차량이 뒤를 쫓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제 새벽 0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습니다.
화물차가 서 있는 수영차를 치고 도망가더라고요. 1차선 갔다 2차선 갔다 뒷배가 가는데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한 견인 차량도 들이받았고 14km에 걸친 추격전 끝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흰색 SUV가 앞뒤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새벽 0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SUV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터널벽에 부딪히며 뒤집혔고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SUV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아침 7시 1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선 SUV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이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남성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제 낮 1시 20분쯤 경남 양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도로 옆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소방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진압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막히는 도로에서 긴 시간 운전대를 잡다 보면 졸음운전 가능성도 커집니다.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이런 명절 연휴 기간에는 그 피해가 더 크기 일쑤인데요. 2시간 운전에 최소 15분 휴식은 지키셔야겠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의 한 국도. 맞은편에서 흰색 SUV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그대로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원인은 SUV 운전자의 졸음운전. 우리 아들이 잠시 졸음운전해서 이래 사고가 난 것 같다면서 오후 시간대도 보니까 조금 나른했을 수도 있고. 지난해 추석 황금 연휴를 맞아 함께 여행길에 나섰던 4인 가족은 예상치 못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가족 여행이 그냥 막 그 사고 나는 순간 엉망으로 되어버렸고 다들 걱정되고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있더라고요. 지금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2024년 설 연휴 나흘 동안 운전자가 졸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18건. 그런데 이런 명절 때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는 더 커집니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는 172명꼴, 평상시 사고의 145명보다 많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는 보통 2시간 운전 후에 15분 정도 휴식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원칙은 졸리면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연휴에 출발 전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어 사법 개편 법안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직결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1시간 전 취소됐습니다. 전날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과 대법 판결에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재판 소원법입니다. 먼저 통과한 법 왜곡죄까지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이 3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재판 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바로잡을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입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소원이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인 사심제며 대법관 증언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할 철갑 방탄이라는 겁니다.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달 내 국회에서 3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로 만드는 시도를 막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벼르고 있어 설 연휴 이후 여야 갈등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새 잠수함 도입 사업에 우리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수주를 놓고 막판 승부를 벌일 상대는 잠수함 강국 독일입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잠수함에 캐나다 국기가 걸렸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계자들이 우리 조선소를 찾은 겁니다. 국방부 장관은 의장 행사까지 열어 예우했습니다.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 3,000톤급 잠수함 최대 12척 건조해 30년간 유지, 보수, 정비까지 더해 모두 60조 원 규모입니다. 올 상반기 선정을 앞두고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막판 경합 중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크기 디젤 잠수함을 건조, 운용한 경험, 신속한 납기를 경쟁력으로. 한국의 잠수함 운영 시스템과 해군의 능력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강국 독일은 나토에서 캐나다와의 지속적 안보 협력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잠수함 사업을 지렛대로 각종 투자를 얻어내려는 캐나다는 누가 최선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투자 요구에 독일은 폭스바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우리는 현대차 그룹의 수소 생태계 협력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산업협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전 세계, 특히 나토 국가를 상대로 K방산의 신뢰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특사로 지원에 나선 상황. 국가 대항전이 된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오는 17일 미국과 핵협상을 앞두고 이란이 양보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이 제재 해제 논의에 나서면 60% 농축 우라늄을 희석할 수 있다고 제안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과 관련해 제재를 받는 선박을 추적해 이동을 막았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미국이 제재 해제 논의에 나서면 핵 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할 용의가 있다.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무부 차관이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합의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이란은 협상 타결을 위해 비축 중인 60% 농축 우라늄을 희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60% 농축 우라늄은 몇 주면 순도를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준무기급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뜻을 두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요구한 우라늄 농축 중단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거라 잘라 말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당시에 이란을 구한 게 미사일인데 방어 능력을 포기하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며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새로운 핵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많은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 내 모든 농축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그 장비와 인프라를 해체하는 것도 합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ot stopping the enrichment process, but dismantle the equipment and the infrastructure that allows you to enrich in the first place. 지난 6일 오만에서 핵 협상을 재개한 이란과 미국은 오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이어갑니다. 한편 미군은 베네수엘라 주변 봉쇄를 뚫고 가려는 제재 대상 선박을 카리브해에서 인도양까지 추적해 이동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파나마 선적이며 이란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올해 뮌헨 안보회의는 막판까지 미국을 성토하는 장이 됐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수장은 유럽이 쇠퇴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지적에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올해 뮌헨 안보회의는 마지막 날까지 유럽과 미국 간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각 15일 기조연설에서
유럽이 쇠퇴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유럽이 문명적 소멸에 직면해 있다고 일부에서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유럽 때리기가 특정 정치권에서 유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뛰어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며 유럽이야말로 번영과 자유의 세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ntrary to what some may say, woke, decadent Europe is not facing civilizational erasure. In fact, people still want to join our club. 칼라스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미국이 펴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유럽이 이민과 문화적, 종교적 변화, 출생률 감소 등으로 문명 소멸 위험에 처해 있으며 20년 내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또 극우 정당에 대한 유럽의 규제를 놓고 미국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칼라스 대표는 미국을 겨냥해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57위인 나라로부터 언론 자유에 대한 비판을 듣는 것이 흥미롭다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츠 독일 대통령,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유럽 측 주요 인사들도 연일 유럽 자강론을 설파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안보 포럼으로 꼽히는 민헨 안보회의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이 새로 짜는 국제 질서를 놓고 미국과 유럽 간 안보 동맹이 흔들리며 양측의 신경전 무대가 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공개한 15초짜리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 2줄 명령으로 만든 영상이라는 점도 공개됐는데 이제 할리우드는 끝났다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 영화업계는 저작권도 문제로 들고 나섰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뉴욕 박일중 특파원이 전합니다. 할리우드의 두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와 톰 크루즈가 페어 위에서 격투를 벌입니다. 다른 영상에선 두 배우의 목소리로 대사까지 합니다. You killed Jeffrey Epstein, you animal! He was a good man! He knew too much about our Russia operations. He had to die. 중국 바이트댄스의 인공지능 AI 모델인 시댄스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제작자인 루어리 로빈슨 감독은 단 2줄짜리 명령어로 만든 영상이라며 할리우드가 망했다는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영화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미 영화협회는 시댄스로 제작된 영상에 유명 캐릭터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중단을 촉구했고 배우 방송인 조합도 조합원들의 목소리와 초상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Hi, I'm Tilly Norwood, the world's first AI actor. Delighted to meet you. 하지만 AI 업계에선 AI 배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작가도 AI가 대신합니다. It wrote the whole script. Claude 3, Gemini, GPT. We called it a writer's room. 미 배우 방송인 조합은 AI 배우를 사용하는 제작사엔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AI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일본은 지속적인 부채 상승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국채 이자 부담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는 다시 29조 엔 가량의 빚을 내기로 했는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우려 섞인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 정부의 채무는 1,342조 1,720억 엔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일경 2,600조 원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는 부족해지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해 온 겁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또 29조 6천억 엔의 빚을 더 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政策転換の本丸は責任ある積極財政です。行き過ぎた緊縮志向、未来への投資不足から完全に脱却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상환해야 하고 이미 발생한 국채의 이자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 국채이자 부담만 13조엔,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税収が増えても利払いの負担にそれを当てなければいけなくなるので、日本の財政の自由度がより厳しくなってしまうと。 일본 정부는 부채가 늘더라도 경제 성장으로 GDP가 더 증가하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인 올해 예산 122조 3천억 엔의 25%가량을 국채비에 쓰고 이를 위해 국채를 또 발행하는 건 기형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한 동물원에서는 훈훈한 아기 동물 탄생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기 코끼리 또 아기 치타까지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이어서 이름을 짓는 투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산고 끝에 새끼 3마리를 출산한 5살 치타입니다. 마지막 넷째까지 무사히 세상에 나와 첫 숨을 쉽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동물원은 최근 치타들 모습을 공개하면서 이번에 태어난 새끼 4마리를 향후 종 보전용 자원으로 키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have a really important role to play in terms of keeping the genetic diversity of the population healthy because their father is not well represented in the population. 지난 2일 새벽 이 동물원에선 25년 만에 아시아 코끼리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출생 몸무게가 무려 140kg. 맹수를 피하는 본능에 따라 어미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새끼 코끼리 역시 아시아 코끼리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강화하는 희귀한 개체로 평가됩니다. 동물원 측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코끼리 이름을 짓는 온라인 투표도 진행 중입니다. 이름 후보는 모두 베트남어입니다. I believe the great-grandmother was born in the wild in Vietnam and came into human care, unfortunately through some wildlife trafficking. 이곳에선 최근 아기 나무늘보도 태어났습니다. 동물원이 동물 서식 환경을 유지하는 것 외에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연구도 병행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설 연휴에 소개해드릴 KBS 우리 시대 영화. 이번 주부터는 신인 감독의 작품들을 4주에 걸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임대형 감독의 윤희에게로 모녀가 함께하는 로드무비를 통해 퀴어 소재를 보편적 첫사랑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현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엄마 앞으로 온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한 딸. 윤희에게 잘 지내니? 딸은 편지가 온 일본 오타루로 여행을 제안합니다. 우리 해외여행 갈까? 눈 많이 오는 데로? 이혼 후 삶의 이유는 하나뿐이었던 윤희. 뭐 때문에 살아? 자식 때문에 살지. 딸 세봄은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찾기 시작합니다. 순수해 보여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개성이 있고 좀 더 한국적인 그런 차별화되고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와 준의 동성애, 그리고 또 세봄과 그 경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둘의 이성의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적절하게 좀 배합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옛 연인 준의 집 앞에서 끝내 발걸음을 돌리는 윤희. 여행을 통해 진짜 엄마를 알아가고 있는 딸이 용기를 냅니다.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녁, 오타루의 시계탑 앞에서 20년 만에 마주하는 두 사람. 오랜만이네. 영화가 금기된 사랑의 슬픔보다 앞세운 건 미래를 살아갈 용기와 희망입니다. 온갖 것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혐오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거창하게 이렇게 꾸미지 않고 그냥 편안한 사람의 이야기를 펼쳤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지 않았나. 사건보다 인물의 정서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멜로에 집중하게 됩니다.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비통함 이런 것들에 기존 영화들에서 많이 다루었다면 윤희에게라는 이 영화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걷어내고 일상성에 집중한 그런 영화라는 점에서 영화 윤희에게는 일본 오타루의 설경을 배경으로 첫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담히 보여주며 소통과 치유,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KBS 뉴스 현경아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동안은 먼지로 인해서 하늘이 답답했는데 다행히 오늘부터는 공기가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또 설날인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고성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에 최대 10cm 이상, 북부 동해안에 3에서 8cm, 중남부 동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 경북 북동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눈비가 오지 않는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서해안과 제주에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1.3도, 포항은 6도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 7도, 대구는 11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귀성 귀경 행렬로 전국 고속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 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4시에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어젯밤 대전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란이 오는 17일 핵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제재 해제 논의에 나선다면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항모 배치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협상이 중대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세계 최대 안보회의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뮌헨에서 폐막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수장은 유럽이 쇠퇴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지적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이른 아침부터 차량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반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 방향은 오전 11시쯤, 귀경 방향은 오후 4시쯤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지금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 서울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5시간 반, 광주까지 4시간 10분, 대구까지 4시간 반, 강릉까지 2시간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CCTV로 주요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선 기흥휴게소 부근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통행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 인근입니다. 목포 방향 도로에 차량이 몰려 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선 호법 분기점 인근입니다. 현재까지 양방향 통행 원활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41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차량도 41만 대로 예상했는데요. 설 연휴 기간인 만큼 평소 월요일보다 교통량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11시쯤 절정에 이르고 오후 5시 이후부터 서서히 풀릴 거로 보입니다. 귀경 방향은 오후 4시쯤 가장 혼잡했다가 밤 10시 이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길 안내 앱에서 도로 상황을 확인하시고 심한 정체에 대비해 우회 도로를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까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밤에 대전해 안 고속도로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를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들이 다쳤습니다. 송락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겨진 승용차.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특수장비까지 동원해 구조 작업을 펼칩니다. 무슨 차인지 모르겠다. 어젯밤 9시 반쯤 대전의 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소형 차량이 간선 급행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버스에는 승객과 운전기사 등 20여 명이 타고 있었던 상황. 사고 충격으로 문이 곧바로 열리지 않자 비상망치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문 열려. 승객 17명이 다쳤는데 이 중 4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한 버스 탑승객은 KBS에 버스 기사가 크게 경적을 울린 뒤 충돌이 있었고 승객들이 타박상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여성이 어디에서부터 역주행을 시작했는지와 약물 투약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마음이 급하더라도 틈틈이 쉬어가야 한다는 점 반드시 지키셔야겠습니다. 긴 시간 운전대를 잡다 보면 졸음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신안의 한 국도. 맞은편에서 흰색 SUV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그대로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원인은 SUV 운전자의 졸음운전. 우리 아들이 잠시 졸음운전해서 이래 사고가 난 것 같다면서 오후 시간대도 보니까 조금 나른했을 수도 있고. 지난해 추석 황금 연휴를 맞아 함께 여행길에 나섰던 4인 가족은 예상치 못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가족 여행이 그냥 그 사고 나는 순간 엉망으로 되어버렸고 다들 걱정되고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있더라고요. 지금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2024년 설 연휴 나흘 동안 운전자가 졸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18건. 그런데 이런 명절 때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는 더 커집니다.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당 사상자는 172명꼴, 평상시 사고의 145명보다 많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는 보통 2시간 운전 후에 15분 정도 휴식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원칙은 졸리면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연휴에 출발 전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지자체들은 부랴부랴 공공소각장 건립을 공언하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새 공공소각장을 짓고 있는 성남시. 주민들과 10년 넘게 협의한 끝에 겨우 동의를 얻었습니다. 위치가 기존 소각장 옆이어서 그나마 가능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담보가 되어야지만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공공소각장을 확충하겠다며 연내 착공 계획을 낸 경기도 지자체는 4곳. 하지만 주민 반대와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속도는 더딥니다. 의왕시는 3기 신도시에 소각장 건립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했습니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추가 소각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가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했습니다. 님비를 얘기하시는 분의 동네는 소각장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왜 희생하고 있는 지역에만 더 가중의 그런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는지는 거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 지자체들은 당장 땅에 묻지 못하게 된 쓰레기를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이른바 원정 소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지만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행정소송까지 포함이 된다면 8년이나 10년 더 넘어가는 로드맵까지 잡고를 봐야 되는데 공공소각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언급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정부는 최근 공공소각장 설치를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8년 2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 원정소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채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쓰레기를 비수도권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로 보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 업체로 많이 몰리는데 해당 지역에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폐기물을 실은 대형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충남의 민간 소각업체로 서울의 한 자치구와 쓰레기 처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체와 같이 충청권의 민간 쓰레기 처리 업체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곳은 모두 23곳. 올해 처리하기로 한 양은 13만 5천 톤에 달합니다. 충청권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울서까지 서울께 여기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 업체가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 대신 충청남도는 수도권 쓰레기 처리량이 많은 업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업체들이 잇따라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파기하면서 충청권에서 처리하던 수도권 쓰레기량은 지난달 190톤에서 이달 100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쓰레기가 반입되는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법령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강원도와 함께 수도권 쓰레기 유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문 여는 병원이나 약국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감기 기운이 있지만 곧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이라 곤란한 상황. 고주현 씨는 비대면 진료 앱을 켭니다. 고주현님 본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설 연휴에도 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이렇게 전용 앱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도 가능하고 처방전도 받을 수 있지만 약은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휴일이나 설 명절에는 사실 가까운 병원이 안 여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비대면 진료로 굉장히 편하게 진료도 받을 수 있고 병원을 직접 찾아가야 할 땐 포털 사이트에서 문 여는 병원을 검색하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하루 평균 9천여 곳의 의료시설이 정상 운영됩니다. 날짜별로 차이가 있고 설 당일에는 문을 여는 곳이 가장 적습니다. 증상별 진료 상담엔 응급똑똑 앱이 도움이 됩니다.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할 상황인지 증상에 맞는 병원은 어디인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2살 이하 어린이가 아프다면 아이 안심톡 사이트를 권장합니다. 소아응급 전문의가 상담을 거쳐 응급처치 방법과 적정한 의료시설을 알려줍니다. 인터넷 환경이 익숙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시도 콜센터 120번, 응급전화 11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1인 고령 가구가 늘면서 명절 연휴를 홀로 보내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고립감을 넘어서 고독사를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요즘에는 지자체도 함께합니다.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넘게 혼자 산 이 84살 할머니. 뉴스에 나오는 고독사 문제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또 가족이 없잖아. 항상 걱정해서 내가 죽으면 몸뚱이 하나 누구한테 의지하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방문해 장례 절차를 미리 의논합니다. 화장 후에 안치대기를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는 건데 우리지 낙골 땅을 어디다 해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영 장례도 안내합니다. 올해 들어 처음 실시한 품위사 지원 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노인이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뒷받침하는 겁니다. 장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셨나 봐요. 관심도 받고 존중도 받는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고령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건 언제나 혼자라는 고립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자동으로 안부 전화를 걸고 건강과 식사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는 70대 이상 노인은 약 159만 명, 전체 1인 가구의 20% 가까이 됩니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층으로 나타나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지만 사회적 관심은 아직 부족합니다. 일단은 공공이 시작을 해주면 그러니까 민간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들은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명절엔 고령 1인 가구의 고립감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원도 평창 대관령에선 눈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관광객과 귀성객들은 눈밭에서 막바지 겨울을 즐겼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700m, 평창 대관령 시골 마을을 가로지르는 강이 은백의 겨울 왕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삼삼오오 손을 맞잡고 눈벽 사이길을 거닐다 보면 얼음 조각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나, 둘, 거대한 눈 조각에 몸을 기대보기도 하고 썰매도 끌어봅니다. 저희가 평소에 못 봤던 눈을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눈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동계올림픽에 맞춰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스키를 신고 넘는 눈 언덕. 한 발 한 발 내딛다 넘어져도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좋고 날도 따뜻해서 체험하기 너무 좋아요. 가족끼리 오니까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유난히 추웠지만 눈 가뭄이었던 올 겨울. 축제에 사용될 눈을 만드는 데만 40일 넘게 걸렸습니다. 관람객 여러분이 보시기에 아무 불편이 없을 정도로 매일 저녁 저희가 보수하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겨울 막바지 동화 같은 설경을 선사하는 대관령 눈꽃 축제는 오는 22일까지 열립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인간은 왜 돈에 지배당할까요? 자본주의가 낳은 이 질문에 경제학자와 문화평론가 등 전문가 7명이 각자의 시선에서 답을 했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새로 나온 책 이화연 기자입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은 되물림되는 악순환을 풀 열쇠는 없을까? 경제와 문화, 헌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명이 인권의 관점에 서서 돈에 지배당하지 않을 국리를 나눠줍니다. 돈이 없으면 인권도 침해당할 수 있는 시대에 돈과 인권의 관계를 청소년들도 알기 쉽게 풀었었습니다. 분주한 삶을 살다 힘들어질 때 시인은 사는 게 맵고 쌉싸름하다고 생각할 뿐 툭 털고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때론 진지하고 심각하다가 어느 순간 웃음 짓게 만드는 문장들. 천연덕스러운 농담 속에 숨겨진 비정한 정서가 시집 제목 초절임 생강처럼 알싸한 여운을 남깁니다. 시작 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인이 7년 만에 내놓은 두 번째 시집입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물 부족 나라에 살고 있는 물 위기 시대. 작가는 상품이 된 물, 플라스틱 병 생수가 물 부족의 심각성을 가리고 위기로 몰고 간다고 지적합니다. 플라스틱 병 생수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고 인권과 미래를 빼앗아가는지 10년 넘게 추적했습니다. 20살에 읽은 책 한 권으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노영민, 정근식, 김부겸 등 젊은 시절 만난 책에 이끌려 시대를 헤쳐온 저자 20명의 책과 인생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포가비 시대 저자들이 몸으로 읽었던 책을 소개하는 서평집은 치열했던 삶과 고통의 마디마디가 담긴 삶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날을 하루 앞두고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도로 위에서 보여지는 듯합니다. 이미 오전 6시부터 귀성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특히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귀성 방향 이동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정체가 시작된 노선은 45번 중부내륙선입니다. 창원 방향으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벌써 꽉 막히는데 이 정체는 감곡까지 10km 구간 쭉 이어지고요.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은 충청권에서만 30km 넘게 정체입니다. 그중 천안 지역에서만 20km의 정체가 부분적으로 계속되겠고요. 다시금 청주 분기점을 앞두고는 13km 구간 길게 흐름 떨어집니다. 경부선에서 25번 논산 천안선으로 갈아타신다면 논산 방향의 정체, 풍세 요금소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정체는 차량 터널을 지나 정안 나들목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나다윤이었습니다.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아침 기온은 다시 영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서울이 영하 1.6도로 어제보다 8도 낮게 출발했고 낮 기온도 7도로 어제보다 4, 5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설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고성, 강릉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에는 최대 10cm 이상, 북부 동해안에 3에서 8cm, 중남부 동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먼지가 해소되면서 오늘은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또 오늘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면 서울이 영하 1.3도, 대전 영하 1도, 부산은 7.1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과 청주가 7도, 광주 8도, 대구는 1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연휴 셋째 날 아침 월요일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